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6월 16일 방송입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비가 좀 오죠? 비가 오니까 조금 운전 조심하시고, 이번 주에는 그 서울이 이제 불장이 됐다고 이제 보도 많이 보셨잖아요. 지방도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뭐 지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6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7월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한 달 안에 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 그 일본 버블 붕괴에 대한 교훈이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참고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목 보시면 한국은행 땡땡 했나 거시건전성 타령 이렇게 했는데요. 보고서를 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서 하는 총재가 금리를 인하를 안 했어야 사실 경제가 또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는데, 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물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자영업자분들하고 건설업자가 좀 위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약이 되길지 독이 될지는 제가 볼 땐 독이 될 가능성이 좀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시 불붙은 영끌 서울 거래량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보도가 또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지방은 이제 조금 바닥,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바닥 다지는 곳에서는 조금 매수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미가 몇몇 광역시에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영끌 7월 전 수요 증가, 지금 피크를 치고 있죠. 6월 달에. 6월 달은 5월만큼은 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800건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한 2,000건, 제가 4천, 3,000건에서 머물 것 같아요. 경제 부동산 TF 회의 6월 10일 날 열렸죠. 이때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는데, 요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 또 이제 은행장 모임 갔는데요. 어떤 게 나올지 좀 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일본에서 교훈, 이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조금 그래도 내용이 우리가 미리 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좀 체크해보고, 따로 요것만 하나 또 집중적으로 해서도 영상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금주 부동산 대책 발표할까 안 할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할 수도 있는데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실업률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조금 미국 경제 침체 뭐 신호탄이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뭐 지켜서 봐야겠죠. 좀 더 다른 지표들도.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서울 거래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게 2020 제가 15년부터 뽑은 건데요. 이때부터 막 거래량이 높아졌잖아요. 보시면 이 16,000, 15,000, 14,000 뭐 이렇잖아요. 15576.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쭉 2022년 이후에 가라앉았다가 이 정책자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올해도 이제 나왔어요. 처음엔 힘을 많이 없었는데, 그다음 요때 힘 썼다가 요번에 여기 썼고, 요번 달 지금 거래량이 5월 거래량이 현재 6,100건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7,5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으면 8,000까지 가겠는데, 여하튼 이 꼭지점보다 내려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은 7월이니까 이제 선이 여기서 꺾여서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일로. 그러면 이 쌍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쌍봉 이루고 나서 2009년 10년대도 이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이후에 시장이 저는 조정될 거라고 보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재 3040분들이 무리해서 합니다. 60% 정도가 이 3040, 203040, 20은 좀 적고요. 한 5%밖에 안 되고, 3040이 서울이 특히 어마어마한 분들이 50% 이상 60% 가까이가 지금 주택 매수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볼 땐 영꿀2 같아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무리하신 분은 나중에 좀 고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볼 땐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마음이 조급하시면 그냥 사십시오. 사시는 게 또 마음이 편하시니까. 금액 차이가 뭐 조금 많이 조정된 데들은 그렇게 뭐 시간이 간다고 해서 많이 내려, 강북구 쪽이 좀 그렇죠. 강남은 제가 볼 때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저는 버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보시면
여하튼 경제부동산 TF가 열렸고 이렇게 이 보도자를 이렇게 냈어요. 냈는데 별 내용은 이렇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 이 밑에 부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투기 시장 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 이걸 이제 체크한 겁니다. 심리 불안이 발생한 거. 이거 하느니 금리 인하한 것도 크죠, 사실. 언론도 크지만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오세훈이 이게 터트린 거잖아요. 트리거를. 아주 의도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밝혔는데 뭐 대책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요번 주 어쩌면 빠르면 뭐 오늘 내일이라도 할 수 있고 요번 주 중에 발표를 하려다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지금 6월 16일인데 6월 19일 뭐 말쯤 가가지고 7월에 스트레스 DSR 하니까 그걸 보고 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간 보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정책하시는 양반들이. 자꾸 간 보고 시장,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제가 볼 때 표현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분명히 방송 중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으면 주택가격을 연착륙시키겠다고 해야 되는데, 온 언론이 대대적으로 그냥 받았을 수 있도록 가격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아니, 이 비싼 가격을 본인이 얘기하시고 나서 왜 유지한다고 합니까? 서민들이 힘든데. 이거 잘못된 거죠. 연착륙하고 서민 중산층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을 그래야 또 거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 뭐 주택가격이 막 오르고 하지만 일부 신축 대단지 빼고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서울에 2만 몇천 개가 지금 부동산인데 그럼 한 달에 하나도 거래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께서 연착륙을 위해서 가격 조정을 가겠다.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좀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되는데 참 제가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이나 다주택자분 입장에서들은 고맙죠. 고마운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내수가 지금 부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 유지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토지거래 5월 23일 날도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토지거래 구역 확대하고 허가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도 지정하겠다 말은 했는데 과연 할지 안 할지 보겠습니다. 보고 대출 심사를 이제 6월 16일 날 은행장 모여서 회의한대요. 이것도 액션인지 과연 은행 심사를 좀 타이트하게 할지 보겠습니다. 근데 뭐 신한은행은 또 40년짜리 이상한 거 상품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플레이들을 하는데도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하고 다주택자만을 너무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이니까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낫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세 보증 한도는 이제 시행됩니다. 되니까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분명히 내려갈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상생 임대인 제도 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역전세인데 상생 임대인 제도를 했어요. 그 집 갖고 있는 집 하나 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빚었어요.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 정권 말기에 넘기기 전에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 상생 임대인의 의미가 뭡니까? 막 전세 가격이 많이 폭등하거나 오를 때 그걸 써야죠. 그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조정받을 때 물론 이제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죠. 당연히 안 올리면은 세금 혜택을 보니까 당연히 안 올리겠죠. 올리라 그래도 혜택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전세 가격은 생각보다 2년 동안 물론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내년에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서울의 어떤 시장 상황을 볼 때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 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상생 임대인의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50% 감면 이 정도가 저는 공평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경고.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일단 보고서의 내용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 보고서의 페이지가 꽤 되는데 요점만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2025년 한국 평균 연령이 45.5세다.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 자유무역 규제, 뭐 관세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출산 고령화 누적단 내부 구조적 문제 가시화, 성장 잠재력 약화. 2021년부터 이미 우리는 자연 인구 감소, 축소 사회로 돌입했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국의 부동산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맥락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명문화 시켰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구조조정 미흡하다. 누적적으로 우리 부담되고 있다. 이 누적으로 부담되고 있다는 건 써놨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아마 세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블 원인과 진단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버블 원인과 진단해서 쭉 데이터와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 요점이 이겁니다. 고도성장기 버블 90년대 붕괴, 잃어버린 30년. 핵심 요입니다. 부채 구조, 인구 구조, 기술 생산 구조, 경제 구조죠. 경제 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잠재력이 저하기 시작했다. 우린 지금 여기 세 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데자뷰가 슬로우 패턴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구조개혁도 적절히 대처 못함. 일본의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다. 이거를 돌려가기라 그러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잘 못하고 있잖아요. 금리 낮춰줘가지고 그냥 산소호흡기 단 기업이 많잖아요. 물론 이게 내수 부진으로 생긴 것 때문에 이게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재정정책 여력 소진. 이건 일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재정정책 쓸 게 저는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 이게 정부 부채 한 200% 넘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경제 시기별 이런 그림도 보고서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대화 쭉 오다가 버블 붕괴하고서 은행 위기가 옵니다. 일본도. 일본 은행 위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때 이제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문제, 구조 문제,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그 전에 있었고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지금 이제 일본 인플레이션이 뭐 살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또 시장에 일단 일본 경제는 이렇게 변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민간의,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을 민간이라고 하잖아요. 정부 빼고. 가계와 기업 이렇게 써 있죠. 가계, 기업, 비금융 이래 가지고 비금융, 민간 부채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가계, 기업 다 더해 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보면 여기가 몇 프로냐면 208%입니다. 8%. 8%일 때,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합해서 8%일 때 버블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어떤 바젤 3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바젤 2도 없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 툴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업종별 기업부채 비율 이렇게 부동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높았다가 숫자가 이게 300, 250인데 3천으로 잘못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 추세선은 이건데 정부에서 계속 가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물론 이때 뭐 플라자 합의도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는데 다시 또 여기도 2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되냐? 일본은 결국 느슨한 금융경제와 민간 투기 심리, 그리고 통화당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하고 부채가 급작하게 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용 팽창, 그 결국은 버블 붕괴가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계 기업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3년 동안 이자를 못 낼 때, 사업을 해가지고 이자도 못 낼 때 그걸 한계 기업을 해요. 근데 버블기 전후 민간 매크로 이렇게 레버리지가 쭉 썼는데, 일본의 민간 부채가 여기 보시면 이제 200%좀 넘었잖아요. 208%였어요. 8%였는데 지금 한국은 2023년 말 기준으로요 207.4% 찍었습니다. 이거 뭐 대차대조표 그 GDP 수정 부정하면서 이걸 다운 시켜놨는데 여하튼 일본 수준에 지금 다다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중이 우리는 또 일본보다 높잖아요.
이게 이제 좀 내수의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게 과연 부동산 상승을 계속 유지하기는 제가 볼 때 벅차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 기업이 일본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낸 지 3년째 되는 업체들이 이때 보시면 17.3%입니다. 17.3%.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가 이자를 못 낸 지가 3년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구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파산들이 많고 그랬죠. 그럼 보시면 17.3% 꼭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본 수익률인데 꼭지였다가 결국 빠져버리고 수익률 이렇게 하락기를 걷다가 요즘 이제 많이 낮았죠. 일본이 한계기업 비중이 17.3%, 지금은 10%로 안정적인 수준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봐야겠죠, 여러분.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19.5%입니다. 여러분 요새 피크 코리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있어서 이거 한국 경제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5월 말인가 좀 나왔는데 한국 상장사 15곳 중에 한 곳 19.5%, 일본보다도 높죠. 17.3%인데 우리는 19.5%. 한계 기업이 2016년 이후에 2.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한계 기업 비중 추이 7.2%에서 19.5%로 급격하게 는 거예요. 2023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코스닥의 한계 기업은 23.7%입니다. 더 심합니다. 다행히 그나마 코스피는 10%고요. 5개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한국의 상장사 3곳 중 한 개는 일시적 한계 기업 36.4%.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냐면 제가 1년 미만 이자 부상 배율 이자 부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중소기업이 지금 44.8%, 전년 말 기준에서 아마 6월 말에 또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금리를 인하해서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2번 이제 인하했으니까 3번까지. 그리고 이 기업의 수치가 우리가 미국이 지금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2등이에요. 안 좋은 거 2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국도 상태가 안 좋잖아요. 영국의 1.7배예요. 그러면